다소 원론적이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대형주 위주로 사면은 괜찮다 뭐 이런 말이 많아서 바이오 종목도 대형주 위주로 사시는 분들도 많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좀 수익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목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고르면 되냐, 대형주 위주로 사면 좋다고 했는데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 선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보셔도 괜찮은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SK바이오팜 같이 대형주인데 상용화를 했거나 실적이 나오거나 그런 회사들은 지금은 사실 보셔도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고 매출이 잘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회사들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업사이드가 크지 않는 이상은 좀 많이들 투자하기 꺼려하세요. 재미가 없다고.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를 볼 때는 기대감으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들은 그런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회 앞뒤로 가장 움직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회 앞뒤로 좀 임상에 있어서 좀 유의미한 임상이 나올 것 같다, 아니면 임상 데이터가 좋을 것 같다 인 경우에 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는데, 이 임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다 트렌드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나 글로벌 파마들이 뭐 NK 세포 치료제 쪽에 임상 데이터가 좋게 나와서 그것들이 좀 크게 반응을 했다 하면 이제 국내도 반응을 크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뭐 아무도 관심이 없어 하는 부분에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지금 임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오히려 관심을 계속해서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트렌드가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하시고 거기에 이제 뭐 학회 같은 포인트들을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뭐 학회나 이런 업계 어떤 게 좀 기술이 잘 팔리고 이런 것들 좀 트렌드를 좀 따져보면서 이런 것들을 국내에 어떤 개발사들이 있지 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괜찮을까요?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항상 똑같이 움직인다는 아니지만 국내 이제 파이프라인이 좋은 회사들은 이제 해외에 좋은 파이프라인 회사들과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좀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어떤 기술들이 좀 주목받고 있는지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연구원님께서 최근에 보시는 좀 국내 아니면 해외 좀 토픽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 이유와 함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NK 세포 치료제 쪽이 임상 1상만으로도 되게 반응을 크게 하더라고요. 이제 주가 반영이 생각보다 다른 임상 1상들 대비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NK 세포 치료제가 아무래도 신규 모달리티인데 T세포의 한계나 T세포의 단점을 없이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 판단이 되고 있어서 NK 세포 치료제 쪽은 임상 초기 단계만으로도 좀 반응이 크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카르타가 최근에 AACR에서 임상 1상 결과를 되게 좋게 보여주고 뭐 140%까지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관련주로는 이제 아스코에서 6종합 15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업데이트를 해줄 NK믹스가 이제 NK 세포 치료제 중에서 최근에 좀 임상 결과 좋게 나올 거다라고 업계에서도 많이 판단을 받고 있고, 이제 제가 보기에도 너무 데이터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두 가지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트렌드에 뭐 RNA도 있고 AI 헬스케어도 많고 지금 정책적으로 뭐 디지털 헬스케어도 되게 언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쪽은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국내가 좀 쌓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인 거고, 이제 글로벌리는 이제 AI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찾은 후보물질 임상 들어간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엑사이언티아 같은 회사들이나 이제 국내는 제가 옛날에 적었던 뭐 신테카 바이오가 그래도 슈퍼컴퓨터 훨씬 증설하면서 성장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같이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사실 좋은 회사들은 너무 많고, 제가 뭐 SK 바이오팜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 외에 뭐 ABL 바이오 같은 회사들은 뭐 좋은 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바이오가 좋았을 때가 아니라 좀 안 좋았을 때 딜이 나왔다 보니까 가치가 좀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CNS 쪽, 뇌질환 쪽 딜만 좀 반영이 된 느낌이라서 항암제 쪽 업사이드가 반영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 유한양행이랑 공동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
IND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파킨슨 치료제 IND 들어가게 되면 좀 더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썼던 회사들은 좀 그냥 관심을 계속 갖고 있고 좀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아직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센싱 딜이 과거 대비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좀 유의미한 딜이나 M&A가 아직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큰 딜들 나오면 그 따라서 좀 더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장 문턱을 겨우 넘은 에이프릴 바이오도 있고 이제 보르노이도 지금 이제 다시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런 것들 보면은 저도 과거의 시장 분위기랑 비교해 봤을 때 좀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그런 무게감이 좀 많이 가벼워진 것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볼 때 투자자분들도 똑똑해지셔서 이렇게 총 계약 규모도 총 계약 규모인데 선급금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마일스톤이나 로열티 방식이 어떤 식인지 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면 경쟁사는 어디고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지도 다 이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제 고려했을 때 계약 상대방이 빅파마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많이들 좀 안 좋아하시는 경향을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그런 빅파마여야 된다 이런 건가요? 뭐 사우피여야 된다, 뭐 화이자여야 된다, 머크여야 된다 이런 게 되게 강해졌고 거기에 덧붙여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급금 비율이 너무 낮으면 또 안 쳐주는 경향이 보이고 이제 중국 쪽은 또 안 쳐주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 임상 데이터 인정도 못 받고 그런 이제 중국 쪽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저도 중국을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만약에 계약 상대방이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에이프릴바이오는 사실 빅파마랑 한 거기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마 임상 초기 단계의 라이센싱 딜이라 하면은 또 반환 가능성이 너무 높다. 너무 일찍 팔았기 때문에 네, 라고 판단을 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일찍 팔아야 돼요. 왜냐면 임상을 진행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일찍 팔 수 있을 때 파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 임상 2상 전에는 무조건 팔아야 대규모 임상인 임상 3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상황 특성상 아무래도 이상적인 게 라이센싱 딜이긴 하나 이제 뭐 초기 임상에는 임상 진전이나 임상 중간에 중단이 되거나 반환될 리스크가 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과거에 좀 빅딜 들이 있었던 바이오텍들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근데 이제 그들이랑 비교했을 때 비상장사들이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사들이 과거에 바이오가 좋을 때 훨씬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상장사들이 너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과거에 받았던 평가를 못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선급금 비율이 중요하다고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럼 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이게 임상 단계별로도 굉장히 다른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에 총 계약 규모 대비 한 2%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최소 4% 정도는 되어줘야 유의미한 딜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전임상 단계나 임상 1상의 라이센싱 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낮은 것도 있고 플랫폼을 라이센싱 아웃할 경우에는 조금 더 선급금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도 지금 너무 낮은 상황이라서 뭐 ABL 바이오만 해도 최소 5%는 그냥 거뜬히 넘어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딜이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금을 조금밖에 주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딜이 생각보다 별로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좀 찍히는 바이오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실적이 뭐 잘 찍힌 기업들 하면은 뭐 제약사들이 제일 대표적이고 1분기 실적들이 대부분 엄청 좋았어요. 1분기가 원래 제약사들이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관점으로 했을 때 1분기가 좋았던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JW 중해제약이 역대 최대 1분기 매출을 보여줬고 뭐 보령제약도 그랬고요.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만큼 영업이익률이 올라오면서 호흡기계 쪽 매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제약사들이 1분기 너무 좋았던 이유 그리고 2분기까지는 계속 좋을 것 같은 이유는 1분기부터는 코로나가 좀 재택치료로 전환이 되고 좀 확진자 많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의약품, 로컬 의원 의약품 매출이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플러스가 됐는데 코로나가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코로나 이전에 로컬 의원 안 갔던 사람들도 많이 가게 되었고 병원을 많이 가니까. 네, 그리고 예. 뭐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좀 원래 조금 아프면 병원 다 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안 갔었던 거예요. 아. 많은 분들이 사실 폐업한 지금 로컬 의원들이 많았어서 그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그냥 리오프닝 관점으로 코로나가 걸리기 싫었던 사람들이 다른 게 걸려도 이제 가게 되었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재택치료를 하면서 그쪽 전문의약품도 같이 올라왔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전문의약품 쪽이 계속 코로나 이전 단계까지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뭐 수액제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이 늘어나면서 뭐 술자리 늘어나면서 네네. 되게 같이 좀 커플링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뭐 병상 수도 늘어나고 입원 환자도 늘어나면서 수액제도 같이 올라오는 리오프닝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약사들 본업 매출 올라오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파이프라인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제가 방금 언급한 회사들도. 근데 그 파이프라인 있는 회사들이 관련해서 임상 진전도 가끔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업사이드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의료기기나 미용기기도 코로나 때도 좋았는데 이제 리오프닝이라 더 좋다라는 언급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1분기에 컨센서스 상회할 정도로 되게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CMO, CDMO 회사들도 결국에는 이제 대면 미팅도 중요하고 그런 학회에 나가면서 미팅하거나 이제 빅파마들 오랜만에 만나면서 업데이트 해주고 원래 트랙 레코드 있는 회사들도 만나면서 추가적인 수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실적 관점을 봤을 때 올해 좀 이런 회사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그게 아니더라도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성과금 받은 것들이 다 몇백억씩 찍히는 거잖아요. 그럼 바이오텍들 라이센싱 딜을 좀 유의미하게 했던 바이오텍들은 그런 것들도 찍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원님께서 되게 많은 종목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새로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만 사실 정리한다고 해도 크게 정말 이렇게 이상한 종목을 안 건들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전통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실적이 찍히니까 오히려 하방은 좀 약간 네, 막혀 있을 수 맞습니다. 있는 좀 그렇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네, 바이오텍의 약간 해지 느낌이라고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사들 매출이 계속 오르고 좋아지는 건 맞는데 이게 너무 재미없거나 너무 이제 의약품 매출로만 나오면 그냥 투자를 안 하세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안 하고 차라리 다른 걸 다른 거 하겠다라고 네. 하셔서 그렇게 되면 투자를 안 하시고 업사이드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본업이 좋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다른 뭐 플랫폼이 있다든지 다른 쪽에 오픈 이노베이션이 있다든지 거기에서 파이프라인 진전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회사들을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나오려면 제약사들이나 뭐 그런 이제 대형 뭐 유한양의 한미약품, 삼박 이런 회사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오텍은 그냥 안 보신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자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나 평소에 좀 약간 안타까웠다거나 아니면 좀 투자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게 뭐 보도자료를 믿지 말아라 아니면은 뭐 바이오 파이프라인이 된다고 하는 거 사기다가 아니라 정말 좋은 회사들이 많고 실제로 최근에 라이센싱 딜 추이만 봐도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좋아지고 있는 바이오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나 산업은 정말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으나 이게 뭐 유효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거나 과거에 빅파마들이 너무 실패한 사례가 많았던 물질 아니면 이제 과거에 임상이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든 내가 해낼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우기는 경향이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라도 안 보는 게 좋지 않나. 가능할 수 있어요. 당연히 성공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 경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과거에 빗대어 봤을 때 가능성이 낮은 바이오텍들은 그냥 본인을 위해서 안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조금 더 유효성이나 이제 학회에서 업데이트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데이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 진전이 보이지 않거나 정말 후기 임상에 갔는데도 딜이 안 나왔다 하면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이 방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종목만 피하면 된다. 이것만 피해도 사실 굉장히 또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이제 투자 인사이트 나눠주신 강항 연구원님 지금 뒤 일정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